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한 왕이 신 앞에 섰습니다. 그 왕 앞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귀 영화, 권력, 적들의 목숨. 그런데 그 왕은 단 하나만을 선택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로부터 3000년이 흐른 뒤 지구 반대편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또 한 명의 왕이 홀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였습니다. 그 왕은 신하들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문자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언어학자들은 이 문자를 가리켜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부릅니다. 유네스코는 문해 퇴치 공로상을 이 왕의 이름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이 문자로 말하고 쓰고 생각합니다. 두 왕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대륙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두 왕의 지혜는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백성이었습니다. 3000년을 가로지른 두 왕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코엔입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구약성서와 고대 왕정 신학을 연구해온 신학자입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연구해왔습니다. 정복한 왕, 건설한 왕, 무너진 왕.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언제나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것은 기원전 970년경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좌에 앉은 젊은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 왕 시대를 거치며 주변 강대국들을 제압하고 막강한 세력을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 앞에는 부유한 왕국과 강력한 군대, 그리고 광활한 영토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의 기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저는 이 장면을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강의실은 언제나 잠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답들은 비슷합니다. 건강, 돈, 성공,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 그러나 솔로몬의 답은 달랐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는 이 문장을 수백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같은 지점에서 멈춥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한 군대도, 더 넓은 영토도, 더 긴 수명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백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그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저는 강의 노트에 적었습니다. 솔로몬의 위대함은 왕위에 있지 않았다. 그가 무엇을 구했는가에 있었다. 솔로몬의 지혜가 실제로 발현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두 여인의 재판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명했습니다. 칼을 가져와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씩 나눠주라고. 한 여인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인은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를 살려두라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솔로몬은 즉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살리려 한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고. 저는 이 장면을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강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한 영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가운데 우연히 펼쳐든 자료 하나가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비교 연구 자료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왕, 훈민정음을 창제한 왕,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왕.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 지혜를 구했다면 이 왕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3000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두 왕의 선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 두 이름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솔로몬, 세종. 이 두 이름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솔로몬과 세종. 두 이름을 나란히 적어놓은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왕 사이에 놓인 시간의 간격은 무려 2400년이었습니다. 공간의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였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으며 종교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서 두 왕은 자꾸만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세종대왕에 관한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1397년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위에 오른 것은 1418년 22살의 나이였습니다. 조선은 당시 유교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엄격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지배층인 양반은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한자는 배우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리는 복잡한 문자 체계였습니다. 일반 백성들, 특히 농민과 여성들은 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글을 모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자료를 읽으며 천천히 실감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글로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읽지 못해 사기를 당해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글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은 말로 흩어지거나 눈물로 사라졌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료 속에서 세종의 기록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니 이 왕이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세종은 제2기간 동안 직접 신문고, 제도를 강화해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혔습니다. 세금 제도를 개편할 때는 전국 17만여 명의 백성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었죠. 그러나 세종이 느끼기에 이 모든 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백성이 읽을 수 없다면 그 제도는 그들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할 통로를 열어도 글로 쓸 수 없다면 그 통로는 그들에게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결단했습니다. 직접 문자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전례 없는 일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문자는 대부분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조금씩 변형되고 다듬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왕이 직접,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문자를 설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통치행위가 아니야. 이건 헌신이야.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집현전은 세종이 즉위 초반에 강화한 왕립학술기관이었습니다. 세종은 뛰어난 학자들을 모아 이 기관을 키웠고 그 학자들과 함께 새로운 문자의 원리를 연구했습니다. 연구는 비밀리에 진행됐습니다. 지배층의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자를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지배층의 특권이었습니다. 새로운 문자가 생겨 백성 누구나 글을 읽게 된다면 그 특권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지배층에게 새 문자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443년 세종은 마침내 훈민정음을 완성했습니다. 자음 17자와 모음 11자, 총 28자로 이루어진 문자체계였습니다. 이 28자의 조합만으로 한국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획기적인 것은 문자의 형태가 소리를 내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설계됐다는 점이었습니다. 혀의 모양, 입술의 모양, 목구멍의 형태, 문자가 소리의 원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파리 제7대학교 언어학과의 로랑 교수가 이 문자를 처음 접한 순간을 기술한 글을 저는 자료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훈민정음을 처음 분석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리의 과학을 문자의 형태로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15세기에 이런 체계를 설계했다는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세종은 백성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었다. 훈민정음 서문에 세종이 직접 쓴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라. 내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저는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마음이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백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했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두 왕의 출발점은 달랐지만 그 마음의 방향은 완전히 같았습니다. 위가 아니라 아래였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백성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생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당연한 풍경이 그날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풍경이었습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긴 왕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세종은 백성에게 목소리를 돌려줬다. 세종에 관한 자료를 처음 깊이 들여다본 그날 이후 저는 연구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솔로몬 한 사람의 이야기를 추적하던 시선이 이제는 두 왕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왕 사이에 놓인 공통된 무언가가 점점 더 선명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년 가을 학기 킹스칼리지에서는
공개 강연이 열렸습니다. 신학과 역사, 철학을 넘나드는 주제들이 다뤄지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번 강연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란 누구인가?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문이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저는 먼저 역사 속 위대한 왕들의 목록을 만들어 봤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카이사르, 칭기즈칸, 나폴레옹. 이들은 모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꾼 전쟁을 치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들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아니면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강연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10월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강연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슬라이드를 하나씩 넘겼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장면, 훈민정음 서문의 이미지, 두 장면을 나란히 배치한 슬라이드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두 장면을 처음으로 같은 화면에 올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연장은 킹스칼리지 본관 대강당이었습니다. 350석 규모의 강당이었는데 빈자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찾아온 청중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서며 청중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저마다 다른 표정이었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기대감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지혜로운 왕이란 누구입니까?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권력을 확장한 왕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왕입니까? 아니면 백성의 눈높이로 내려온 왕입니까? 첫 번째 슬라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역사 속 정복자들의 이름과 업적이 나열된 슬라이드였습니다. 알렉산더, 카이사르, 칭기즈칸. 저는 이들의 업적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광대한 영토, 전무후무한 군사적 승리, 역사를 뒤바꾼 전략. 청중은 익숙한 이름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백성은 행복했습니까? 강당 안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왕의 위대함을 측정하는 기준이 정복한 땅의 넓이라면 알렉산더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일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위대함을 측정하는 기준이 백성의 삶이라면 우리는 다른 이름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솔로몬이었습니다. 저는 열왕기상 3장의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한 왕, 부도 권력도 아닌 백성을 위안 듣는 마음을 구한 왕. 청중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종대왕이었습니다. 강당 앞쪽에 앉아있던 동양인 유학생 몇 명이 눈을 빛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중은 낯선 이름을 마주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왕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그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고 직접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글입니다. 강당 안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든 사례는 인류 역사에서 극히 드뭅니다. 그것도 지배층이 아닌 가장 낮은 백성들을 위해서. 뒷줄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역사학과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솔로몬과 세종을 비교하시는 건가요? 두 왕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연결고리는 딱 하나입니다. 두 왕 모두 지혜의 방향을 자신이 아닌 백성을 향해 돌렸다는 것입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좋은 의미의 무거움이었습니다. 청중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두 왕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았을 때 청중이 받는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3000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뛰어넘어 두 왕의 선택이 하나의 진실로 수렴되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강연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당 안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두 왕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연장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며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두 장면이 나란히 펼쳐졌습니다. 왼쪽에는 솔로몬의 재판 장면을 묘사한 고대 사파였습니다. 오른쪽에는 훈민정음 서문이 적힌 양피지 이미지였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대륙의 두 장면이었지만 나란히 놓이자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왕이 가장 위대한 순간은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약한 자들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여인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각각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밤사이에 죽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인도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여인은 어떤 처지였을까요? 저는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두 여인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앞줄에 앉은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여인들은 사회적 보호망의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왕의 재판정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재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씩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한 여인이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겠다고. 솔로몬은 즉시 판결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살리려 한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고. 저는 강당을 천천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법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본능을 꿰뚫어 본 통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은 가장 약한 자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이 마주한 현실은 솔로몬과 달랐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있어도 그것을 글로 옮길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15세기 조선에서 글을 모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저는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소장농이 지주에게 부당하게 땅을 빼앗겨도 계약서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관청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해도 한자로 된 문서를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써주는 사람을 구해야 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법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글 앞에서 벙어리였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정을 기록한 자료들을 보면 세종이 얼마나 깊이 이 문제를 고민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세종은 단순히 쉬운 문자를 만들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우는데 평생이 걸리는 한자와 달리 누구나 단 며칠 만에 익힐 수 있는 문자를 만들려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배를 짜는 여인도 아직 어린 아이도 배울 수 있는 문자였습니다. 파리 제7대학교의 로랑 교수는 훈민정음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든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목적이 지배층이 아닌 가장 낮은 계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닙니다. 권력의 방향을 바꾼 사건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슬라이드에 그대로 띄웠습니다. 권력의 방향을 바꾼 사건. 강당 안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재판정에서 가장 약한 두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줬습니다. 세종은 평생 글 한자 읽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수백만 백성에게 목소리를 돌려줬습니다. 두 선택은 형태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향한 곳은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두 장면을 나란히 띄운 슬라이드로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훈민정음 서문, 청중이 두 이미지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잠시 드렸습니다. 뒷줄에서 중년의 남성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영문학과 교수였습니다. 코엔 교수님, 두 사람의 선택이 향한 곳이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입니까? 아니면 용기입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전에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능력입니다. 말할 수 없는 자들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없는 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솔로몬은 두 여인을 봤고 세종은 백성의 눈물을 봤습니다. 보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위대한 왕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지 않았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 바라봤다. 솔로몬이 재판정에서 두 여인을 바라본 것처럼, 세종이 그를 모르는 백성의 눈물을 바라본 것처럼 두 왕은 보는 것에서 시작해 행동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연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연장의 청중이 두 왕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택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세종도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지혜는 이상이 아니라 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랐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치세는 기원전 970년부터 931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졌습니다. 초반은 눈부셨습니다. 지혜로운 재판으로 백성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을 세웠습니다. 무역로를 개척해 나라를 부유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웃 나라에까지 소문이 퍼져 스바 여왕이 직접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후반부는 달랐습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말년을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주변 나라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과정에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허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었을 것입니다. 정치적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타협은 점점 커졌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 경고하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지혜는 한 번의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솔로몬의 실패는 그가 지혜롭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지혜를 알면서도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극. 그것이 솔로몬의 말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왕국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토록 공들여 세운 통일 왕국이 아들대에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두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실패는 그의 지혜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가 구한 것, 그가 선택한 것, 그가 백성을 위해 행한 것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기록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지혜는 완벽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옳은 방향을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를 추진하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지배층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그 반발의 중심에는 최만리가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최만리는 1444년 세종에게 직접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상소문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의 문자를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을 섬기는 나라로서의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업무는 오랑캐나 쓰는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새 문자가 생기면 학자들이 한자 공부를 게을리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훈민정음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소문을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청중에게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저는 이 상소문을 읽으면서 분노보다 슬픔을 느꼈습니다. 뛰어난 학자가 그토록 치밀한 논리로 백성의 목소리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종은 최만리의 상소에 직접 답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세종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과 칠음을 아느냐? 내가 만약 그것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것을 바로잡겠느냐? 저는 이 문장을 슬라이드에 띄웠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해설했습니다. 세종은 학문적으로도 최만리를 압도했습니다. 세종은 언어학과 의물론을 스스로 깊이 연구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왕이 신하들에게 시켜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종 본인이 직접 원리를 연구하고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문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만리는 결국 세종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는 계속됐습니다. 세종은 그 반대를 하나씩 논리로 반박하고 의지로 밀어붙였습니다. 지배층의 특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종은 안질과 당뇨로 건강이 몹시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몸이 성하지 않은 왕이 촛불 앞에서 문자의 원리를 연구하는 장면을 저는 자료를 읽으며 몇 번이고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완성한 것은 건강한 왕의 여유로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병든 몸을 이끌고 반대를 뚫으며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의 눈물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당 한쪽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코엔 교수님, 솔로몬과 세종 모두 반대와 저항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흔들렸고 세종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온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의 차이는 반대의 방향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맞선 유혹은 외부에서 왔지만 동시에 내부에서도 왔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세종이 맞선 반대는 외부에서 왔습니다. 신하들의 반대였습니다. 그 반대는 오히려 세종의 의지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혜는 반대 앞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흔들림도 세종의 단단함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철학과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2줄을 적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한계를 보여줬다. 세종은 지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두 왕 모두 지혜가 실행 속에서만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강연의 가장 긴 침묵이 강당을 채웠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중이 스스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강연장의 침묵이 거치고 청중이 다시 자리를 고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숫자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는 때로 어떤 언어보다 강력하게 말합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1989. 저는 청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청중 사이에서 몇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천안문 사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들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1989년의 사건은 다른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한 해입니다. 강당 앞쪽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은 전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가장 탁월한 공헌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의 이름이 15세기 조선의 왕 이름으로 제정됐습니다. 유네스코가 세계 각국의 수많은 지도자들과 학자들을 두고 세종대왕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문자를 통해 가장 근본적인 방식으로 문맹 퇴치에 기여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청중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온 청중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15세기 동아시아의 한 왕이 21세기 국제기구의 상 이름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세계 언어학계의 평가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언어학과 맥콜리 교수는 한글날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 체계를 기념하는 날로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한글을 세계 문자 체계 가운데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것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든 대학교의 프랑킨 교수는 한글이 인간의 발음, 기관을 문자의 형태에 반영한 유일한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이 평가들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평가들이 나온 곳은 한국이 아닙니다.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입니다. 세계 언어학계가 자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뒷줄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언어학과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과학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기다리던 질문이었습니다. 마이크를 고쳐 잡으며 답했습니다. 훈민정음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위심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위심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문자의 형태 자체에 소리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조입니다. 15세기에 이런 체계를 설계했다는 것이 현대 언어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이유입니다. 강당 안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인도네시아 소수 민족 찌아찌아족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스스로도 감동을 받습니다. 찌아찌아족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언어를 표기할 문자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들의 말을 글로 기록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인 언어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청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인도네시아의 소수 민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기 위해 선택한 문자가 한글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종이 15세기에 만든 문자가 21세기에도 새로운 생명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당 앞줄에 앉아있던 한 교수가 조용히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군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오늘날 한류 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남미, 중동에서 한글 강좌가 개설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대학에 한국학과가 설립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글이 있었습니다. 배우기 쉽고 표현력이 뛰어난 이 문자가 한국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미국 버클리 대학교 언어학과 로버트 렌지 교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치 철학의 결정체입니다. 백성이 쉽게 배우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 문자의 형태 속에 구현된 것입니다. 통치 철학의 결정체. 저는 이 표현을 슬라이드에 크게 띄웠습니다. 그리고 강당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왕이 만든 문자가 21세기 세계 언어학계에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왕은 이 문자가 이렇게 멀리까지 퍼질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그가 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지 눈앞의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작은 바람이 600년이 지나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좋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솔로몬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재판이 수천 년 후에도 지혜의 상징으로 회자될 것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눈앞의 두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위대함은 멀리를 보는 것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것을 제대로 보는 것에서 왔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세종의 문자는 600년을 살아남았다. 그것은 문자가 강해서가 아니었다. 그 문자에 담긴 마음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강연은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잠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강연을 시작한 지 2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리고 있구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왕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처음 강연을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딱 한 문장이 떴습니다. 지혜는 누구를 향했는가?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먼저 솔로몬으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다시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의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귀도 장수도 원수의 멸망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적어두었던 구절을 청중에게 읽어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구함의 방향이 자신이 아닌 백성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강당 안에 공기가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과 지혜를 어디에 쓰느냐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할 때부터 그 목적지를 백성으로 설정했습니다. 지혜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를 단순한 영리함과 구별짓는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의 지혜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저는 훈민정음 서문을 다시 화면에 띄웠습니다. 세종이 직접 쓴 그 문장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라. 내 이를 불쌍히 여겨. 저는 이 두 글자에서 멈췄습니다. 불쌍히 여겨. 세종의 지혜는 학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눈물을 보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청중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을 위한 마음을 구했습니다. 세종은 백성의 눈물 앞에서 그 마음을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두 왕이 도달한 지점은 같았습니다. 지혜의 방향이 위가 아니라 아래를 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뒷줄에서 중년의 여성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코엔 교수님, 지혜의 방향이 아래를 향해야 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현실의 권력자들이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면 두 왕의 사례가 오히려 예외적인 것 아닐까요? 저는 그 질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하고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 두 왕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 권력을 어디에 썼는지를 기억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백성을 위해 썼습니다. 세종은 왕의 권한을 백성의 목소리를 위해 썼습니다. 그것이 예외였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두 왕의 공통점을 정리한 슬라이드였습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두 왕 모두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세종은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두 왕 모두 그 권력으로 자신을 위한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더 넓은 영토도 더 긴 수명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지배층의 특권을 유지하는 대신 백성의 목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두 왕의 선택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지혜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세종의 문자는 오늘도 수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닫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재판정에서 두 여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세종은 그를 모르는 백성의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지혜의 시작이었고 그 시선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강당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으로 두 문장을 적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서 시작됐다. 세종의 지혜는 백성의 눈물을 보는 데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러나 두 지혜는 같은 곳에서 끝났다. 백성이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연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두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 한 가지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위대함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를 향해 쓰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저는 잠시 단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강연을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당 안의 공기는 처음보다 오히려 더 팽팽했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느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는 순간을 오래 준비해왔습니다. 두 왕의 이야기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솔로몬의 재판 장면을 묘사한 고대 사파가 떴습니다. 왕좌에 앉은 솔로몬 앞에 두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훈민정음 반포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 떴습니다. 세종이 백성을 향해 새로운 문자를 펼쳐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장면이 나란히 화면을 채웠습니다. 강당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짜 위대한 왕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을 일으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서 지혜를 펼쳤습니다. 세종은 지배층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서 문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왕이 향한 곳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에서 눈을 떼고 청중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강당 앞줄부터 뒷줄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노트에 무언가를 받아 적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눈가를 손으로 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준비하면서 오래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두 왕을 기억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광대한 영토를 가진 왕들이 있었습니다. 세종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긴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교과서 밖에서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이 강연 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권력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 권력이 누구를 향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가장 약한 두 여인의 억울함을 향했습니다. 세종의 문자는 글 한자 모르던 수백만 백성의 눈물을 향했습니다. 그 방향이 수천 년을 살아남은 것입니다. 뒷줄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젊은 신학과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이 저에게 정말 깊이 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교수님은 두 왕 중 누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당 안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오늘 강연의 핵심을 비껴가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위대한가를 묻는 순간 우리는 다시 비교와 경쟁의 언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왕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한 방향이었습니다. 지혜는 위를 향하지 않는다는 것, 지혜는 아래를 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원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자막이 하나씩 떴습니다. 지혜는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강당 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이 10초쯤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앞줄에서 작게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강당 전체로 번졌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서서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박수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왕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지혜의 방향을 바르게 선택한 두 왕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청중이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저는 두 왕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한 솔로몬, 촛불 앞에서 시력을 잃어가며 문자를 설계한 세종. 두 왕은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왕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연장을 나서는 길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강연 중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분이었습니다.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코엔 교수님, 오늘 강연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저는 평생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정책의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의 방향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강연의 가장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강연 내내 적어두었던 메모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솔로몬의 구함, 세종의 눈물, 두 왕의 반대, 두 왕의 선택, 그리고 두 왕이 남긴 것들. 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 세종은 지혜를 실행했다. 그러나 두 왕의 지혜는 같은 곳에서 시작됐고 같은 곳에서 끝났다. 백성이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선택한 왕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아래를 걷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누군가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누군가의 용기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